안녕하세요. 여행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지심리학자 김경희 교수와 소아정신과 의사 류한욱 원장이 함께 쓴 적절한 좌절입니다. 요즘 우리는 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실패하지 않게 하려고, 좌절을 최대한 피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것이 오히려 아이의 주도성과 독립성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금씩 배우는 과정. 그 적절한 좌절 속에서 아이의 마음 근육이 자라난다는 것이죠. 이 책은 정서적 비만, 칭찬 중독, 자의식 과잉 같은 요즘 사회의 모습을 날카롭게 짚으면서 부모와 아이가 건강한 거리와 건강한 자존감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더 잘 키우고 싶은 부모, 그리고 스스로 단단해지고 싶은 어른에게도 많은 생각거리를 던지는 책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책이 말하는 적절한 좌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아이에게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줘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패와 좌절이 인생에서 중요한 이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를 드러내고 나누고 분석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수치스럽거나 민망하게 여기기도 하고 내가 잘못했다는 걸 굳이 떠벌리고 싶지 않거든요. 게다가 내 실패를 보고 다른 사람이 잘해내면 왠지 질투가 나기도 하죠. 그래서 실패는 속으로 삼키고 혼자만의 경험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분석한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실패를 나누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실패를 공유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부끄러움이나 자존심 문제만은 아니에요. 실패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치를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시카고 대학교 부스 경영대학원의 아일레 피스바 교수와 로런 에스크레스 원클러 박사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3개의 상자 중 2개를 고르게 했어요. 각각의 상자는 1센트 손실, 20센트 획득, 80센트 획득의 결과를 갖고 있었지만 참가자들은 미리 알 수 없었죠. 연구진은 실제 상자 내용과 상관없이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결과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상자는 1센트를 잃는 것이고 두 번째 상자는 20센트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물어요. 지금 대기 중인 다음 참가자를 위해 당신이 고른 상자 중 하나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어요. 어떤 걸 알려주겠습니까? 여기서 가장 현명한 선택은 1센트 손실 상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참가자가 실패를 피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놀랍게도 과반수의 사람들이 자신이 성공한 20센트 상자의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나누는데 익숙합니다. 실패는 감추고 싶어 하죠. 심지어 다음 참가자가 당신의 실패를 알면 더 잘할 수 있어요. 라는 인센티브까지 줬는데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행동이 고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똑같은 실험에서 입장을 바꿔 당신이 다음 참가자라면 어떤 상자의 위치를 알고 싶나요? 라고 물었더니 대부분이 성공 상자의 위치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실패가 얼마나 유익한 정보인지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혹은 연구자든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를 공유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큰 개선 효과를 경험합니다. 스마트 싱킹의 저자 아트 마크먼 교수는 연말에
가장 큰 실패를 축하해주는 자리를 마련하라고 말합니다. 실패한 일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시간이 왜 필요할까요? 실패를 드러내는 자리를 통해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환경이 영향을 미쳤는지 돌아볼 기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그 실패의 원인을 자신에게도 적용해 보며 미리 문제를 피해갈 수 있게 되죠. 이는 단순한 실패담 공유를 넘어 조직 전체의 성장을 이끄는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실패를 공유한 사람에게 단순한 위로나 격려로 끝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긍정적인 인정이나 작지만 의미 있는 보상을 주면 사람들은 실패를 회피하기보다 열린 마음으로 분석하고 나누게 됩니다. 실패는 단지 개인의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한 사람은 주변 환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더 잘 기억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귀인이라고 해요. 성공했을 때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패했을 때는 환경 탓을 많이 하죠. 그래서 실패한 사람에게 왜 실패했는지 자세히 적어달라고 하면 놀랍게도 그 과정을 방해했던 물리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들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조직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우리는 왜 이 문제를 반복했는가? 앞으로 어떤 환경을 조정해야 같은 실수가 발생하지 않을까? 같은 질문에 실마리를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패한 사람에게 위로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부탁해 보세요. 이번 일에서 어떤 요소들이 실패를 불러왔는지 꼭 분석해 주세요. 그게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실패는 우리 모두의 삶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손님이에요. 피할 수 없다면 잘 맞이하고 잘 보내야 합니다. 실패를 드러내는 것은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임을 서로 인정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실패는 인생의 바닥이 아니라 다음 계단을 밟기 위한 디딤돌입니다. 실패를 나누면 더 똑똑해지고 더 따뜻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심리학적 관점에서 실패와 좌절을 바라보면 그것이 단순한 실수나 무능의 증거가 아니라 사람이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심리적 경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적절한 좌절을 겪으며 자율성과 자아 경계를 키워가듯 이처럼 좌절은 처음부터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 한계를 인식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다시 시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어릴 적엔 부모의 응답 속에서 어른이 되면 관계와 사회 안에서 우리는 반복해서 실패와 좌절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장하는 지점입니다. 이건 아이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심리 발달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른이 된 우리는 실패와 좌절을 통해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험. 이런 것들이야말로 지금의 나를 다시 정비하고 이전보다 더 자립적인 존재로 성장하게 해주는 기회인 거예요. 지금 당신은 다시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실패와 좌절은 당신이 나약해서 겪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장의 증거예요. 실패의 고통은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통과 의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너무 오래 숨어 있지 마세요. 당신의 그 경험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나에게는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성장은 완벽한 성공보다 실패를 품는 법을 배울 때 일어납니다.
당신 마음속 아이는 몇 살입니까? 과거 대가족 사회에서는 부모가 여러 명의 자녀를 키워야 했고, 한 명 한 명과 충분한 정서적 교류를 나누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엄격한 원칙을 세우고, 어머니는 따뜻하게 위로하며 균형을 맞추는 엄부자무 방식이 어느 정도 유효했죠. 하지만 요즘은 한두 명의 아이를 양육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부모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부모가 서로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가정의 규칙을 정한 후 이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아이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두고 고민할 때 엄격한 제한을 둘지 자율적으로 맡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육자인 엄마 아빠가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엄마는 스마트폰을 하루에 30분만 사용하라고 했는데 아빠가 그냥 알아서 하게 둬 라고 허용하면 아이는 부모의 일관성 부족을 눈치채고 떼를 쓰거나 규칙을 무시하려 들게 마련입니다. 떼를 써서 시끄럽게 만들면 귀찮아진 아빠가 와서 풀어주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가 단기적으로는 편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자기 조절 능력을 길러주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부모가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이면 아이는 주목받기 위해 문제를 일으키는 패턴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 문제에서는 기존의 통제 방식이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크린 타임이나 자녀 보호 기능으로 사용 시간이나 게임 앱을 제한해도 아이들은 이를 우회할 창의적인 방법을 금방 찾아냅니다. 비밀번호도 어렵지 않게 풀고요. 스마트폰을 압수해버리면 공기계를 삽니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게 마련이라 학교에서 공기계를 파는 애들이 있어요. 공기계만 있으면 집에 와이파이가 되니 부모가 잠든 사이 기기를 몰래 사용하는 식이죠. 통제는 아이의 잔머리만 키워주는 작용을 할 뿐 아이의 건강한 심리 발달에는 도움을 주기 어렵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엄격한 통제보다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긍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일정한 자유를 주고 그로 인한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도록 할 때 자기 조절 능력이 더 잘 발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인상 깊은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보다도 훨씬 작은 이 도시는 수많은 운하로 인해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 사람들은 운하독의 경사진 부분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학회 참석차 암스테르담에 방문했을 때 도심을 지나가다 보니 기중기로 운하에서 자전거를 꺼내고 있더군요. 신기해서 근처에 있던 시민에게 왜 자전거를 꺼내고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운하에 자전거가 자주 빠져요. 지금은 자전거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를 꺼내는 일이 흔했어요. 라고 하더군요. 사람들이 두 개 주차를 하다 보니 실수로 자동차가 운하에 빠지는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도시의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중기로 차를 꺼내는 일이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죠. 그런데 제가 학교에 가기 1년 반 전쯤 새 시장이 당선되면서 두 개 설치된 철책을 모두 제거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차량이 물에 빠지지 않도록 철책을 설치했었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이를 모두 없앤 것이죠.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이후부터는 자동차가 운하에 빠지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철책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방심했지만 철책이 사라지자 스스로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철책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는 심리학의 내재적 동기 형성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즉, 강제적인 규제보다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할 때 사람들이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이 원리는 자녀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모든 행동을 통제하는 대신 적절한 자유와 책임을 주면 아이는 점차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반면 부모가 지속적으로 제한을 두고 감시하면 아이는 어차피 부모님이 어떻게든 해결해 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책임이 온전히 자신에게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아이는 스스로 행동을 조절할 힘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부모님이 화가 날 때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내 나이 정도면 이 정도는 알아서 해야지. 왜 또 엄마가 해줘야 하니? 이때 알아서 해야 할 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부모가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확인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아직 엄마 아빠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상황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입니다. 현재 엄마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급하고 화가 나고 조급해지는 거죠. 아이에게 책임을 지게 하고 이 문제는 자신이 해결해야만 한다는 걸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화가 날 일이 없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평소 같으면 화를 냈을 상황인데도 화를 내지 않는다면 그제야 스스로 이 상황을 돌아보기 시작할 거예요. 철책을 걷어낸 순간부터 아이는 자신의 행동을 책임져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항상 화를 낸 후에야 문제가 해결되는 패턴에 익숙해진 상태라면 아이는 그때까지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반대로 분명 잔소리를 하거나 화를 낼 상황인데 차분히 반응하면 아이도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의도적으로 화날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해도 아이가 부모님의 반응을 시험해 볼 거예요. 엄마가 이번에도 화를 낼까 안 낼까 하고 몇 번 두드려 보고 반응을 살필 겁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이 일관되게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면 아이도 이전과는 다르네, 뭔가 변했나 하고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잔소리는 아이의 심리 발달에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시그널을 줄 뿐입니다. 잔소리는 이건 내 책임인데, 내가 해결해야 하는데, 계속 들고 있으려니 힘들다는 부모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어요. 물론 한 번에 모든 책임을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조금씩 단계에 맞춰 영역을 확장시켜주고 책임을 늘려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게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적절한 좌절이라는 것은 아이의 개인적인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과정이에요. 부모님이 해주던 부분을 조금씩 아이에게 맡기는 것이죠. 적절한 좌절을 경험한 만큼 엄마의 책임이었던 것이 아이의 영역으로 옮겨가고 아이도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이는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으로 대우하면 기분이 좋지 않아집니다. 예수님도 온 세상에 말씀을 전하셨지만 고향에는 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공자님도 고향에 가셨을 때 사람들에게 공자님 오셨습니까? 라고 존중받은 것이 아니라 어이 짱구 왔느냐? 같은 반응을 들었다고 해요. 성장한 자신의 모습이 아닌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대우받으면 누구나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아이를 아기로 대하는 것은 다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가 아니니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존중해 주시면 됩니다. 진짜 어른의 인간관계에 대하여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고 심리적으로 독립한 어른의 인간관계는 단순히 사람들과 잘 어울리거나 말주변이 좋은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에 대한 이해, 타인과의 경계 설정, 그리고 감정 조절 능력을 포함한 깊이 있는 심리적 역량입니다. 진짜 어른의 관계는 겉으로 보이는 친화력보다 안에서 단단한 자기 이해와 균형 잡힌 감정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적절한 좌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어른이 된 후에 충분히 이런 능력을 키워갈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릴 때의 환경이 전부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며 지금부터라도 연습하고 배우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힘은 충분히 자라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좌절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 환상을 걷어내고 현실을 마주하는 초기 훈련입니다. 이것이 결여된 채 성장한 사람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거절에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타인의 기대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려 하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어른이 된 이후 자신과 타인을 다르게 바라보는 법을 익히면서 심리적 독립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과정을 정체성의 재정립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을 다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러 관계 속에서 흔들렸던 나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작업입니다. 발달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심리사회학적 발달 이론을 통해 성인기의 중요한 과업 중 하나는 정체성의 대혼란의 단계를 넘어 자기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타인과 친절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명확히 할 때, 비로소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도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린 시절, 애착 관계가 불안정했거나 자율성을 마음껏 펼쳐볼 기회가 없었던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관계 안에서 자주 헤매곤 합니다. 친한 듯 멀고 편한 듯 불편한 관계 속에서 내가 왜 또 이런 상황에 있는 거지? 라는 물음이 반복된다면 자아의 중심이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누구인지 아직 흐릿하니 타인의 반응에 따라 감정도 왔다 갔다 하고 관계의 기준도 자꾸 흔들리는 거죠. 심리학자 데니얼 시겔은 이런 상태를 내적 조율의 부족이라고 설명하며 감정과 욕구를 스스로 알아차리고 조절하지 못하면 외부 자극에 쉽게 휘둘리고 타인의 인정이나 반응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심리적 기반은 후천적으로도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자기 감정에 이름 붙이고 가치에 따라 선택하고 관계를 그 기준에 맞춰 재구성하는 일련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자기 중심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관계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본질적인 심리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는 성숙한 사람들은 관계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합니다. 가까운 사람이라 해도 상대가 나와 같은 생각, 같은 기대, 같은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갈등을 무조건 피하지도 무리하게 해결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대신 관계의 속도와 온도를 조절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에서 속도는 인간의 인지와 감정, 관계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소입니다. 빠르게 처리되는 정보는 깊은 사고 없이 소비되기 쉽고, 관계에서도 속도를 지나치게 중시하면 상대의 감정이나 맥락을 놓치기 쉬워집니다.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타인의 말을 더 잘 듣고 감정을 조율하며 스스로에게도 여유를 허락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어른의 인간관계는 인정과 경계 사이의 미세한 줄타기 위에서 유지됩니다. 상대의 감정과 생각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받아들이되, 내 감정과 필요는 그래도 이건 아니지 하고 챙길 줄 아는 태도, 그게 핵심이에요. 파이로 이론에 따르면 성숙한 인간관계란 소속감, 통제, 애정이라는 세 요소가 적절히 충족될 때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 중 통제 요소는 단순히 권한이나 우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타인의 심리적 경계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심리적 기반을 의미합니다. 경계 없는 수용은 자기 상실로 이어지고, 경계만 강조된 관계는 단절을 낳습니다. 한편 경계가 무너지면 관계는 쉽게 왜곡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연인 관계에서 우린 하나야 라는 말이 정서적으로는 친밀해 보이지만 종종 경계 침해와 숨막히는 감정 통제의 언어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어른의 인간관계는 친밀함을 핑계로 침범하지 않고 거리를 이유로 단절하지 않는 섬세한 조율과 심리적 독립 위에서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결국 관계의 건강함은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그러면서도 함께라는 상태를 지향하는 것이죠. 행복한 인간 관계를 위해선 환경과 구조를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수하면 곧바로 비난이 돌아오거나 감정을 표현하면 유난스럽다고 여겨지는 분위기 속에선 누구라도 마음을 열기 어렵습니다. 심리학자 에이미 에드먼스는 이런 분위기를 심리적 안정감이 부족한 환경이라 부르는데요. 사람들이 비난받지 않을 거란 확신이 있어야만 솔직한 이야기와 진짜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지할 수 있을 때 타인에게도 훨씬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긍정 심리학자인 크리스토퍼 피터슨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일수록 남의 실수에도 관대하고 갈등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내가 나에게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미소 지을 여유가 생기는 거죠. 결국 좋은 관계는 내가 나를 괜찮다고 느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적절한 좌절을 겪지 못해 관계에서 불안정하게 반응하던 사람도 어른이 되어 자신의 감정을 성찰하고 조절하는 연습을 통해 자기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고 심리적으로 독립된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타인을 공격하려 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그 감정을 스스로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자각은 결국 자기 존중감과 타인 존중감 사이에 균형을 만들어줍니다. 자기 존중감만 지나치게 크면 자칫 나르시시즘으로 흐를 수 있고, 반대로 타인만 너무 존중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쉽게 희생하게 되죠. 진짜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는 이 두 가지가 서로를 해치지 않고 나란히 서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행복한 인간관계는 한 번 완성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조율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가까워졌다가 멀어질 수도 있고, 오해가 생겼다가 다시 이해하게 되기도 하죠. 관계적 공격성을 줄이고
거부, 민감성을 줄이고 회복 탄력성을 키우고 자기 희생을 하지 않고 진짜 어른으로서 관계를 맺는다는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에 일어난 작은 감정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그 알아차림이 하나둘 쌓이면 우리는 타인과 더불어 살되 휘둘리지 않는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우리는 아이가 힘들어하는 순간을 막아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 책은 말합니다. 부모는 아이가 좌절을 경험할 때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아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크기의 경험을 반복적으로 겪어갈 때 비로소 좌절을 견디는 힘이 자라납니다. 어쩌면 아이를 위한 가장 큰 사랑은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세요.